안녕하세요. 항상 그리웠던 여러분이었어요. 잘 지내고 계셨나요? 여러 가지 사정들로 만나지 못한 제 친구들보다 여러분이 제 가슴 속에 가장 큰 그리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준비한 마녀의 밤 컨텐츠의 첫 화의 주제를 그리움으로 잡아봤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독한 그리움에 빠져본 적 있으신가요? 연인과의 이별, 가족의 부재, 누구나 한 번쯤 그런 시간을 지나게 되죠. 하지만 그리움이 점점 옅어지기는커녕 오히려 깊어져만 간다면 사람은 조금씩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둠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죠. 오늘은 그런 그리움을 주제로 세 편의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한 남자의 꿈에서 시작됩니다. 따뜻했던 기억이 서서히 공포로 뒤바뀌는 그 순간까지 불을 끄고 눈을 감고 조용히 귀를 기울여 주세요. 첫 번째 이야기, 그리움의 틈입니다. 이건 누군가에게는 그저 이상한 꿈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지만 제게는 피가 얼어붙을 만큼 무서웠던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올해 38이고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지금은 혼자 살고 있지만 4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길지 않았지만 저에게는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따뜻하고 소중한 기억입니다. 하지만 그 기억은 아주 끔찍한 방식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날은 회사에서 야근을 마친 늦은 밤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무 생각 없이 퇴근하고 터벅터벅 지하철역까지 걸었겠죠.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아내 생각이 나더라고요.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부터 아침에 인사하며 나왔던 그 순간까지 모든 기억이 파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괜히 울적해지기도 하고 설명할 수 없는 묘한 기분이 들어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질 않더군요. 평소 같으면 화장실에 갔겠지 하고 말았을 텐데 그날따라 마음이 이상하게 조급해졌습니다. 나는 그날 평소처럼 지하철을 타는 대신 곧장 택시를 잡았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사람의 감이라는 건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택시가 집 근처에 다다랐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건 불길에 휩싸인 우리 집이었습니다. 이웃들의 웅성거리는 소리, 소방차의 경적 소리, 그리고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아내의 모습. 그날 밤 저는 어떤 작별의 말도 마지막 인사 한마디도 건네지 못한 채 아내를 잃었습니다. 화재의 원인은 아래층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었는데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전기 합선일 수도 있다. 가스 누출일 수도 있다. 하지만 사실 원인이 뭔들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제 전부였던 사람을 그렇게 갑작스레 잃었다는 사실이 저를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저는 집을 정리하고 혼자 지낼 수 있는 작은 방 하나를 구했습니다. 화재로 인해 아내와 함께한 사진들은 대부분 잿더미가 되었지만 다행히 어머니 댁에 보관돼 있던 결혼식 사진만은 남아있었죠. 그 사진을 방 한쪽 벽에 조심스레 걸어두었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만큼은 아직 아무 일도 없었던 그 시절 그대로였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 그 사진을 한번 바라보고 나섰고 퇴근 후엔 멍하니 방 안에 앉아 아내 사진을 보며 숨만 쉬는 시간을 보냈죠. 저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꿈에서 단 한 번만이라도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버텨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드디어 아내의 꿈을 꿨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서면 부엌에선 된장찌개 냄새가 풍기고 아내는 익숙한 뒷모습으로 냄비를 저으며 말하죠. 밥 다 됐어. 손 씻고 와. 나는 웃으며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오늘 진짜 힘들었어. 자기야, 나 맥주 좀 마셔도 돼? 그러면 아내는 늘 하던 그 미소로 대답했죠. 밥부터 먹고 오늘은 두부 많이 넣었어. 자기 두부 좋아하잖아. 그 대화, 그 장면. 너무도 익숙하고 따뜻해서
그게 꿈이라는 걸 전혀 깨달지 못했어요. 아니 어쩌면 알고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아내의 웃는 얼굴을 보는 것을 끝으로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저는 기쁨과 아쉬움이 뒤섞여 베개를 눈물로 적셨습니다. 그리고 신께 감사했죠. 이렇게 아내를 만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꿈이 너무 강렬해서였을까요? 며칠이고 아내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욕심이 났죠. 저는 매일 밤 두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제발 아내 꿈을 매일 꿀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정말로 아내의 꿈을 매일 꾸기 시작했습니다. 퇴근에 집에 들어서면 부엌에선 된장찌개 냄새가 피어오르고 아내는 언제나처럼 냄비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짧은 인사, 짧은 대화. 그 장면은 매일같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반복됐습니다. 그 사실이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매일 밤 아내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게 그저 기뻤죠. 그런데 사람 마음이 그렇더군요. 기쁨 속에 또다시 욕심이 피어났습니다. 그 꿈은 늘 너무 짧게 끝나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꿈 속에서 최대한 오래 머물기 위해 안간힘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은 식사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된장찌개는 짭짤했고 따뜻했고 그 안에 떠있는 두부는 부드럽게 입안에서 사르르 풀어졌죠. 그날은 정말 오랜만에 배가 부르다는 기분까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날은 식사 후 아내와 술 한잔을 나누며 드라마 이야기, 여행지에서의 추억,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의 설렘까지 시시콜콜한 대화를 오래도록 주고받았습니다. 취기까지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은 아내와 사랑까지 나누게 되었죠. 그 감각은 현실과 다를 바 없을 만큼 선명하고 생생했습니다. 그렇게 꿈속에서의 시간은 매일 밤 조금씩 분명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꿈에서 내가 잠이 들면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결국 어느 날 저는 그 꿈속에서 잠들 수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잠이 들자 그 안에서 또 다른 꿈을 꾸는 일이 생겼습니다. 말 그대로 몽중몽, 꿈속의 또 다른 꿈. 그 안에서의 꿈 역시 같았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기다리고 있고 함께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다시 잠드는 것. 그 패턴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3단, 4단, 많게는 6단까지의 꿈의 레이어가 겹겹이 쌓이기 시작했죠. 처음엔 신기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눈을 떠도 이게 현실인지 아니면 또 다른 꿈의 층인지 순간적으로 분간하지 못하는 날이 생겨났습니다. 그나마 아내 대신 낯익은 방 천장이 눈에 들어올 때 그제야 나는 여기가 현실이구나 하고 간신히 깨달을 수 있었죠. 매일같이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나날 속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다가 나 영영 깨어나지 못하는 거 아니야? 혹시 내가 아내를 붙잡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저는 혼잣말처럼 다짐을 했습니다. 꿈속에서 반드시 꿈이라는 걸 자각해야 해. 아내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이제는 보내줘야 해. 그 다짐을 몇 번이고 되뇌이며 저는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을 실패한 끝에 마침내 어느 날 저는 그 꿈속에서 자각하게 되었죠.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꿈이라는 것을. 저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곧장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된장찌개를 저으며 저를 기다리는 아내의 뒷모습을 향해서요. 자기야. 응? 조금만 기다려. 된장찌개 거의 다 끓였어. 익숙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아내를 뒤에서 조용히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가슴속에 쌓였던 말을 꺼냈어요. 자기야, 이제 나 괜찮으니까 이제는 편히 가도 돼. 그동안 수고 많았어.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심을 담은 이별의 입맞춤을 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아내의 어깨를 돌려 세웠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내는 분명 매일 꿈에서 본 것처럼 예쁘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부자연스러웠어요. 마치 누군가가 사진 속 아내의 웃는 얼굴을 그대로 잘라낸 뒤 얼굴에 붙여놓은 것처럼 조금의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꿈이 휙 하고 바뀌었습니다.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잠들면서 이어지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고의적으로 누군가 리모컨을 쥐고 있다가 채널을 휙 돌려버린 것처럼 눈앞의 장면이 순식간에 갈아엎어졌습니다. 어느덧 식탁 위에 김이 나는 된장찌개가 올려져 있고 그 너머 똑같은 옷차림, 똑같은 얼굴로 웃고 있는 아내. 저는 설득했습니다. 자기야, 이제 그만해도 돼. 나 정말 괜찮아. 하지만 아내는 또다시 정지된 미소로 절 바라볼 뿐이었고 또다시 장면이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식탁 위에 술안주와 맥주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무 일 없었다는 것처럼 나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다시 한번 설득하려는데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또다시 장면이 바뀌었죠. 이번엔 침대 위였습니다. 자꾸만 더 아래로 더 깊은 꿈속으로 빠져드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끝없는 우물 안으로 가라앉는 것처럼 나는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잠들거나 꿈이 다시 한 번 더 바뀌면 영영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불안감이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미소를 띠며 잠들어 있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며 버텼습니다. 그렇게 아내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는데 너무도 미묘하게 그녀의 얼굴이 다른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누구야?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러자 아내의 표정이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피부는 창백하게 굳어져 가고 입꼬리는 귀 밑까지 찢어 올린 채로 눈을 감고 있는 낯선 여자. 그 여자는 눈을 슬그머니 뜨며 말했습니다. 들켜버렸네. 그리고 아무런 경고도 없이 제 몸 위로 올라타 목을 눌렀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손이 목을 조였고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살고 싶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온몸을 비틀며 발버둥 쳤지만 침대가 푹 꺼지며 깊은 우물속같이 아래로 자꾸만 그 여자에게 눌려 추락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꿈에서 간신히 깨어났습니다. 그날 이후 그 낯선 여자는 매일 밤 꿈속에서 대놓고 나타났습니다. 아내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제 방에서 나타나 이젠 숨어있을 이유가 없다는 듯 대놓고 제 목을 조르기 시작했죠. 숨이 끊길 듯한 고통에 몸부림치며 깨어나면 안도도 잠시 다시 천장에서 그녀가 뚝 하고 떨어져 제 목을 눌렀습니다. 꿈속의 꿈은 지옥처럼 반복되었고 정신은 갈갈이 찢겨나가는 기분이었어요. 꿈에서 완전히 깨어났을 때는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의심이 들어 벌떡 일어나 옷을 입고 동네를 무작정 돌았습니다. 찬 공기를 피부로 느끼고 아스팔트의 냄새를 맡고 자동차 소리를 듣고 나서야 이게 꿈이 아니구나 하고 겨우 믿을 수 있었죠. 그렇게 수주를 지옥처럼 보낸 끝에 저는 마지막 희망처럼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보려고 했죠. 이삿날이 되어 트럭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웃에 사는 아주머니가 다가와 말없이 저를 바라보시더니 조심스레 물으셨습니다. 살면서 무슨 일 없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 아주머니가 무당이라도 되는가 싶었죠. 에? 혹시 뭘 좀 보세요? 그러자 아주머니는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동안 충격에 시달렸습니다. 여기 예전에 아줌마 하나가 혼자 살았었거든. 근데 이혼당한 이후로 우울증에 오래 시달리다가 안 좋게 됐어. 시신도 꽤 오래 지나서야 발견됐거든. 그 이후로 여기 사는 사람들마다 귀신 봤다고 도망치듯 이사 가는데 총각이 잘 버티길래 난 괜찮은 줄 알았지. 아이고, 총각도 시달렸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줄기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꿈속에 그 낯선 여자가 그 여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외롭게 죽었다면 어쩌면 벽에 걸어둔 사진 속 아내의 모습으로 가장해 꿈속으로 들어왔던 건 아닐까 하고요.
그날 이후 깨달았어요. 그리움의 틈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지독한 무언가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걸. 저는 챙겨두었던 아내와 찍은 결혼사진을 태우고 아내를 보내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새 집에 이사한 후로 현재까지 그 꿈은 꾸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아내를 잊은 것이 아니라 가슴 한켠에 고이 추억만을 간직하고 그저 그리움의 틈을 제 자신과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우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떠나간 이를 놓지 못하고 계신다면 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로 허전한 그 틈을 채우도록 노력해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어둠이 그 틈에 스며들게 될 테니까요. 사람은 누구나 그리워할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움이 너무 깊어져서 현실을 놓아버리게 되면 그 마음속 틈을 타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존재들이 스며들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다음으로 준비한 이야기는 한여름밤 시골에서 겪었던 기이한 경험을 담고 있어요. 고요한 개울가에서 시작된 이상한 일과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리움이라는 감정이 어떻게 변질될 수 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두 번째 이야기, 그리움의 저주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시골 할머니 댁에서 겪은 섬뜩한 경험입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제 마음에 어둡게 남아 있습니다. 어느 날 처음으로 시골 할머니 댁에 가게 되었어요. 당시 저는 도시 생활에 익숙한 평범한 11살짜리 소녀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늘 할머니께서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기에 제가 시골에 간 건 그때가 처음이었죠. 처음 마주한 시골 풍경은 도시의 반짝이는 불빛 대신 끝없이 펼쳐진 농가 개울 그리고 소박한 들판이었어요. 귀를 기울이면 풀벌레 소리가 사방에서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왠지 모르게 낯설고도 멋지게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로 저희를 반겨주셨어요. 정겨운 할머니의 향기가 가득한 집에서 맛있는 식사를 배불리 먹고 간식도 실컷 먹었죠. 그러던 중 할머니께서 단호한 목소리로 우리 가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개울 건너 저 집 절대 얼씬도 하지 말거라. 창문 밖을 바라보니 반짝이는 개울 건너편에 낡고 허름한 집 한 채가 어슴푸레 보였습니다. 왜요, 할머니? 저는 호기심이 가득한 눈으로 물었지만 할머니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미친 여자가 하나 살고 있단다. 저는 그 말에 조금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물가에서 놀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계속 창문 밖 개울을 바라보는데 아버지는 제 마음을 아셨는지 할머니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개울 건너는 일은 없을 테니 걱정 마세요. 애랑 조심해서 놀다 올게요. 할머니께서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그래, 그 집 쪽으로 절대 가지 말고 꼭 근처에서만 놀아라. 물은 얕지만 그래도 위험하니까 조심하렴. 라고 하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저는 신나게 물놀이를 시작했습니다. 개울물은 맑고 차가웠고 손을 담글 때마다 물결이 반짝이며 일렁였죠. 그 모습이 어찌나 예쁘던지 아직도 그날의 장면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그렇게 저는 아버지와 하루 종일 신나게 놀다가 저녁을 먹은 뒤 어른들 곁에 기대어 앉아 있다가 깜빡 잠들었습니다. 한참 자다가 눈을 떠보니 거실에서 잠든 채로 이불을 덮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도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은 어둠이 방 안을 감싸고 있었어요. 그 낯선 고요함에 살짝 겁이 나기 시작했죠. 하지만 곁에 아버지가 주무시고 계셔서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는 새벽에 제가 혼자 깨어나 무서워할까봐 곁에서 함께 누우신 거겠죠. 아버지는 코까지 골며 깊은 잠에 빠져 계셨습니다. 긴 시간 운전하고 저와 물놀이까지 하셨으니 많이 피곤하셨을 거예요. 아무튼 저는 도무지 다시 잠이 오질 않아 부스스 몸을 일으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밤에 바라보는 개울 풍경이 궁금했거든요. 풀벌레 소리가 귓가를 간지럽히고 개울 위로 일렁이는 달빛은 참으로 고요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 풍경에 홀린 듯
저는 창가에 가만히 서서 바라봤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개울 건너편 어둠 속 어딘가에서 하얀 무언가가 희미하게 눈에 띄었습니다. 나풀나풀 바람에 흩날리는 하얀 청 같은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반짝이는 개울물 위로 그 형체는 살랑살랑 흔들리며 사람 크기만한 무언가가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죠. 천사님인가? 선녀님인가? 이상하게도 그 순간은 전혀 무섭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조용히 창문을 열고 그대로 밖으로 몸을 내던져 개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개울가에 다다랐을 때쯤 그것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아무렇게나 대충 묶은 머리칼에 몸이 유난히 마른 여자가 하얀 잠옷 원피스를 휘날리며 양팔을 흔들고 제자리에서 펄쩍펄쩍 뛰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저러고 있었던 걸까? 그 생각에 등줄기가 더 서늘해졌습니다. 그 여자의 손짓은 분명 저를 부르는 듯 했고 그 여자의 두 눈은 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지금도 알 수 없지만 저는 그 순간 정말로 무언가에 홀린 듯 개울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철퍽철퍽 찬물이 발목을 넘고 종아리까지 차오르는 그 순간 갑자기 누군가 제 몸을 번쩍 낚아채듯 들어올렸습니다. 안 돼! 아버지였습니다. 한밤중 제가 없어진 걸 눈치채신 아버지는 창문 너머로 내다보셨고 개울물에 들어가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자마자 헐레벌떡 달려오신 거였습니다. 아버지는 숨이 턱에 차오르도록 고함을 지르며 개울 건너편에 서 있는 여자에게 고래고래 욕을 하셨습니다. 아직도 그 순간 아버지의 목소리가 생생히 기억납니다. 분노로 격양된 외침, 그 안에 섞인 울컥하는 두려움, 그리고 그 소리를 듣는 내내 미친 듯이 뛰던 제 심장 박동까지 뚜렷하게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아버지가 고함을 치자 개울 건너편에 서 있던 여자는 갑자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통곡을 하듯 비명을 내지르며 절규했고 그 소리는 멀리서 메아리쳐 올려왔습니다. 그 여자는 격렬하게 몸을 비틀며 우리 쪽을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들리지는 않았지만 우리를 원망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때 한바탕 소란에 잠이 깬 할머니와 엄마 그리고 동네 사람들까지 하나둘씩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여자는 사람들의 인기척을 느끼자마자 놀란 듯 자기 집 쪽으로 도망치듯 달아났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셨습니다. 아버지도 많이 무서우셨던 거였죠. 다음날 아침 할머니는 부모님께 개울 건너 그 여자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저는 눈을 꼭 감은 채 이불 속에서 자는 척하며 그 이야기를 엿들었습니다. 할머니 말씀에 따르면 7년 전 그 여자가 처음 이 동네에 왔을 때는 서울에서 내려온 아주 평범한 여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 집 아버지는 도시에서 일하며 주말마다 집에 내려왔고 부부 사이는 처음부터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았다고 하죠. 주말이면 싸우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마을까지 울려 퍼졌고 사람들 사이에선 그녀의 어머니가 신병을 앓고 있다는 이야기며 아버지가 바람을 피운다는 소문까지 떠돌았습니다. 그 집에 대한 안 좋은 얘기들은 조용했던 마을 안에서도 빠르게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녀와 아버지의 관계는 다정해 보였다고 합니다. 항상 아버지가 오는 날이면 그녀는 개울 근처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다가 아버지를 발견하면 달려가 안겼다고 하죠. 그녀의 아버지도 늘 한아름 딸에게 줄 선물을 사들고 왔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어머니가 결국 신을 받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예감하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둘 그 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아버지는 이 상황을 탐탁치 않게 여겼고 결국 아예 이혼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삶을 비관한 그녀의 어머니는 개울을 따라 한참 내려간 저수지에서 비극적인 선택을 한 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날 마을은 하루 종일 숨을 죽인 듯 조용했고 누구도 그 집 쪽으로는 눈길을 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그녀의 아버지는 딸에게 따라오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한 채 짐을 챙겨 홀로 떠났고 그 후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매일 개울가에서 아버지만 기다리던 그녀를 이모들이 찾아와 데려가려고 했지만 그녀는 끝내 거부했다고 합니다. 설득이 통하지 않자 이모들은 결국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오래전부터 바람을 피운 상대와 딸까지 낳아 새 살림을 차렸다는 이야기였죠. 하지만 그녀는 그 말을 도무지 믿을 수 없다며 고개를 세차게 저었고 끝내 따라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 고립된 삶을 이어갔습니다. 매달 이모들이 그 집 대문 앞에 생필품과 음식을 두고 가긴 했지만 누구라도 집안에 들어올 기척이 보이면 자신을 데려가는 줄 알고 금세 사나워졌다고 합니다.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던 그녀는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개울가에서 물놀이하던 저와 아버지의 모습이 그 여자의 오래된 상처를 건드렸을지도 모른다며 더 큰일이 생기기 전에 서둘러 이곳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른 점심을 먹고 서둘러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머니와 인사를 나누고 부모님과 차에 타려던 순간 개울 저편에서 갑작스레 여자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깜짝 놀라 그쪽을 바라보니 그 여자가 길길이 날뛰며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을 해대고 있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광경이었기에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저주에 가까운 말을 외쳤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아버지 죽어라! 죽어버려! 그 모습을 본 아버지는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리시더니 서둘러 어머니와 저를 태우고 마을을 빠져나가셨습니다. 이후 몇 년째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여자가 마지막에 외친 저주의 말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평생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 애써왔습니다. 그렇게 믿어버리면 너무 억울하고 너무 무서워지니까요. 성인이 된 후 저는 할머니를 통해 그 여자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 역시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그 여자의 깊은 원망이 아버지를 해친 것이라 믿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주의 대가로 벌을 받은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정신이 온전치 못했던 그녀는 아버지와 저를 자신의 아버지와 아버지가 바람나 낳은 딸로 착각했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토록 애타게 기다렸던 아버지가 자신보다 저를 더 아끼는 모습을 보이자 그리움은 끝내 분노로 뒤바뀌었고 돌이킬 수 없는 저주로 폭발했는지도요. 그날 이후 저는 다시는 물가 근처에 가지 않습니다. 가끔씩 그 밤의 장면이 떠오를 때면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세상 모든 이의 그리움이 분노로 바뀌는 일은 없게 해달라고요.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기다림으로 시작된 그리움이 끝내 마음을 잠식하고 저주로 변해버린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그리움이 심해지면 어떤 이들은 그리운 감정을 놓지 않기 위해 아주 특별한 방식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물건의 의미를 싣기도 하고 닮은 무언가를 곁에 두기도 하죠. 이번 이야기는 일본 유학 시절에 겪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그리움 인형입니다. 일본 유학했을 때의 일이에요. 도쿄의 한 예술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었죠. 그곳에서 일본인 여성 한 명과 가까워졌어요. 이름은 레이코였어요. 저와 또래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성숙한 분위기를 풍겼고 무엇보다 집안이 매우 부유했죠. 도쿄에서도 손꼽히는 부자 동네 출신이라며 자신의 집 사진을 종종 보여주곤 했는데 그 사진들이 어딘가 이상했어요. 묘하게 기묘하달까 설명하기 힘든 느낌이었죠. 사진 속에는 고급스러운 스타일의 일본식 가옥, 다다미 방, 그리고 이상하게 생긴 집 인형이 있었어요. 이건 뭐야? 너희 집 귀신이라도 모셔? 제가 장난스럽게 물었더니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죠. 우리 집은 대대로 남자들의 명이 짧아. 오래 살아도 50을 넘긴 사람이 거의 없었어.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그리움을 인형으로 달래는 풍습이 있거든.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이야기는 이상하게도 마음에 오래 남았어요.
돌아가신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만든 인형. 저는 편의상 그리움 인형이라고 부르려고 해요. 레이코 말로는 그 인형들은 아버지, 오빠, 조부모 등 돌아가신 가족의 형상을 본떠 지프로 만든다고 했어요. 살아계실 때처럼 식사를 차려주고 말을 걸고 함께 TV를 보기도 하며 안고 잠드는 일도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인형을 만든 사람이 죽으면 그 인형도 함께 묻는 게 전통이라더군요. 저는 요즘 시대에 그런 게 있냐며 웃어넘겼지만 레이코는 의외로 진지했어요. 믿기 힘들겠지만 인형은 우리 가문의 여자들을 지켜주는 존재야. 난 항상 인형의 짚을 조금 떼어 주머니에 넣고 다녀. 봐, 이게 우리 아빠야. 레이코는 빨간 실로 묶인 작은 집묶음을 내게 보여주었어요. 이건 인형당 한 번 남자에게 위협을 받을 때 쓸 수 있어. 손에 꼭 쥔 다음 인형이 깃든 돌아가신 분의 이름을 3번 부르면 그 남자는 죽거나 그 집안의 대가 끊긴다고 해. 물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아무도 몰라. 하지만 어려서부터 꼭 위급할 때만 쓰라고 배워왔어. 일종의 보호부적 같은 거지. 나는 침을 꿀꺽 삼키며 물었죠. 잘못 쓰면 어떻게 돼? 그러자 레이코는 겁먹은 내 표정을 흥미롭다는 듯 보며 피식 웃었어요. 잘못 쓰면 저주가 되돌아온대. 그래서 웬만하면 안 쓰는 게 좋아. 그 힘을 어긋난 방식으로 쓰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뜻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레이코가 갑자기 약혼자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이가 우리 집안 전통을 문제 삼더니 결국 헤어지자고 하더라. 솔직히 조금은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죽음을 전제로 한 전통을 감당할 사람은 많지 않겠죠. 그런데 레이코가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근데 말이야, 내 생각엔 딴 여자가 생긴 것 같아. 그 전통 얘기 나올 때마다 그냥 웃어 넘겼어. 아무래도 이건 핑계야. 바람이 분명해. 솔직히 그 말을 듣는데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레이코 본인도 늘 바람을 피워왔거든요. 동시에 여러 남자를 만나는 걸 아무렇지 않게 여겼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말하곤 했죠. 저는 속으로 그게 좀 별로라고 생각했지만 겉으로는 맞장구 쳤어요. 일본에서 지내는 동안 그녀에게 받은 도움도 많았고 여러모로 챙겨주는 고마운 친구였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레이코는 눈에 띄게 우울해 보였어요. 눈은 퀭하고 말수도 줄어들었죠. 그러더니 어느 날 무언가를 결심한 듯 조용히 말했어요. 나 아무래도 그 일을 정말 사랑하나 봐. 우리 집 전통을 다 아는 사람이 결혼까지 생각해주는 건 흔치 않잖아. 근데 다른 여자한테 뺏겼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화나. 나 그이한테 찾아가 볼래. 너무 보고 싶고 그리워 죽겠어. 저는 그래, 후회하지 않게 한 번쯤 붙잡아봐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레이코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어요. 혹시 크게 거절이라도 당했나 싶어 전화를 걸었더니 한참이 지나서야 받더라고요. 레이코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 걔 집에 갔었어. 그런데 걔가 내가 바람 피우는 장면을 직접 봤었다고 하더라. 난 진짜 아니라고 했는데 아무리 말해도 안 믿어. 그러더니 나를 확 밀쳐버렸어. 그래? 그래서 어떻게 했어? 너무 화나서 나도 모르게 그만. 그녀의 말이 뚝 끊기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아버렸습니다. 설마 그거 한 거야? 그 집 조각을 손에 쥐고 이름을 3번 불렀어. 그 순간 등골이 찌릿하게 서늘해졌습니다. 그래서 걔는 괜찮은 거야?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걔는 서둘러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어. 근데 그 순간 내가 봤어. 뭘 봤는데? 아버지가 툭 하고 그 사람 어깨 위로 내려앉았어. 진짜야, 내가 봤어. 나 너무 놀라서 그대로 도망쳐 나왔어. 그 말을 듣고 저는 멍해졌어요. 그녀의 목소리엔 어떤 과장도 거짓도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며칠 뒤 레이코는 화난 얼굴로 학교에 나타나 의외의 말을 했어요. 그이가 돌아왔어. 다시는 나를 배신하지 않겠대. 결혼하자고 했어. 아버지가 도와준 것 같아.
이제 나 다른 남자들은 다 정리하고 그 사람만 바라보고 살 거야. 그녀는 말 그대로 행복해 보였어요. 그리고 결국 졸업도 하기 전에 서둘러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1년 뒤 레이코 남편의 부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급성 심장마비였죠. 장례식장에서 마주친 레이코는 이상하리만큼 차분한 얼굴이었어요. 어떻게 된 거야?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녀는 낮게 대답했어요. 우리 집 남자들은 명이 짧다고 했잖아. 대대로 그래. 이제 인형을 만들어야지. 그 말을 듣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그날 그녀가 저지른 그 행동이 결국 그녀 자신에게 돌아온 건 아닐까. 하지만 차마 그런 말은 입 밖으로 낼 수 없었죠. 그리고 그때 이후로 저는 레이코와의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너무 찝찝했거든요. 지금 그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어쩌면 여전히 그리움 인형을 품에 안고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죠. 설마 또 집 한 줌 떼어내 보호부적으로 가지고 다니는 건 아니겠죠? 그렇다면 부디 다시 쓸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그리움이라는 이름 아래 그녀와 자손들이 이어갈 것은 사랑일까요? 아니면 끝없이 반복되는 비극일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들이 여러분이 간직한 그리움에 건강한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녀의 밤, 어둠이 찾아올 때 또다시 만나요.